두 분 토론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베링 해협이 대단히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알래스카 주지사를 했던 사라 페일린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 집에서 러시아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 정도 베링해협이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청중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제가 좀 사회자로서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김현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까 발표하실 때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표 자료 40쪽에 보면은 북극 영유권 주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자칫하면 조금 혼동이나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오늘 발표문은 없었는데, 이것도 초안에 있다고 보기 다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이죠. 영태에 대한 영유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북극해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20세기 초반 이럴 때는 그때 러시아 또 당시 소련, 한국, 캐나다가 아까 이제 이상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선용 이론에 기반을 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더 이상 하지는 않는 걸로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아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는 북극해 해저에서 대륙풍 주장이 있고 또 백해리 주장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외교부 부양과장께서 동의를 하시는 신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 관측이 아마 맞는 걸로. 저도 이게 러시아 사람, 캐나다 사람들한테 많이 이 문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한진의 팀장님 말씀하실 때 일단은 슬라이드 중에 조금, 물론 제가 보기엔 그런 취지로 쓰신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모든 나라들이 항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커패시티가 안 돼가지고 못할 거라는 뜻으로 되면 그런 많은 이제 그런데, 혹시 오해가 되면 국제법상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물론 이제 말씀을 전제는 그냥 북극해 전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더라도 연안 항로가 도대체 그 개별 항로의 각각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게 도대체 지위가 영해인지 뭔지 이것도 지금 분명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지만, 그게 만약에 영해라든지 등등의 이슈를 어느 정도 이제 따져가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마지막 발표에서 그 말씀하신 향후 예상되는 운항 기준에서 이렇게 북극해 연항공만 항행이 허락되는 그런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무슨 수역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항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연항공만 항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는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중에서 오늘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기 1900, 원란이 1975년 4월 30일 날 망했는데 그 당시에 74년도 초에 그 서다 군도가 원래 베트남 땅인데 거기에 유지에 나온 데가 중국이 하나씩 뺐거든. 이제 사회자님 말씀같이 우리가 개큰 농사 다 해놓고 저 영주권을 갖다가 그 주장하고 해지 주장하고 우리가 그냥 뺐잖아. 여기에 대한 보안이 제일 경계가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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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네,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조그만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슈발발트 위원회 얘기를 하시는데, 슈발발트 조약에 관한 얘기인 걸로 이해를 하고, 슈발발트 조약을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용어로 그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인준을 하든가 가입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이제 북극을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나는 그게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문제를 좀 알고 싶고요. 그런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외교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북극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인데 오늘 보니까 너무 항로 문제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세션의 자원의 문제는 북극에서는 항로 문제 이외에 수산자원 문제도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넓게는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수산자원이 많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각국의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다의 소유 가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북극권 주변의 육상의 자원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산림 자원 문제도 그렇고, 또는 뭐 요새 많이 알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문제가 이제 동토대가 녹으면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또 일부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여기 잘 알고 계시지만 시베리아 쪽에 극동 시베리아 쪽은 아직 미개발 지역인데 그 지역의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에. 그런 문제를 러시아가 이제 알아서 개발을 하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는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